시민의 신문도 만들어보고 반언어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에 관계는 안 했습니다. 기자들과 모두 독립적으로 하되 거기에서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글 쓰시고 좋은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찍는다면 난 15,000불, 2만 불을 찍는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시청하고 그때 처음 그 전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도 그 다음에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그걸 전달을 했어요. 실질적인 대화를 한 거죠. 제가 정말 제가 오늘 읽어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여유가 좀 있어서 그게 가능했고 또 친구들, 또 선배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솔직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참 잘했었어요. 지금 내가 아쉬워하는 건 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 처음 나가셨는데 여론조사 공정기사 정성희 씨라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역정 광장의 기도회를 통해서 봤고 또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뭐 유튜브 거기 축하 거기서 있어서 또 거기 갔다가 부리를 또 달려온 겁니다. 뭐 부탁하는 거는 이런 그 지식 그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고 느끼는 그 독자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에 좀 뜻있는 그 언론인은 인터뷰하는데 양심이 있어서 못하시는지 젊은 여자를 아나운서를 배신시켜가지고 질문을 만들어가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지적하는 신문도 없고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주의에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도 드린 거는 요새 유튜브 좀 반대입니다. 자꾸 언론 비판만 하는 걸 반대입니다. 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생각,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사람들 식구들이 있고 다 먹여 살아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뭐 중앙만 안에서 한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운동을 해서 국민들과 관계해서 이래서는 우리 살 수 없다. 사실 뭐 우리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 언론뿐이 아니라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몇십 페이지 안 해도 몇 페이지만 해도 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주수가 어떻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는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보십시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80인데 제 집에 며느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모 대학에 대학원장이 됐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아버님 이제 그만 그렇게 수고하셨으니 좀 가만히 좀 사시라니야. 왜? 한국에 왔어요. 그런 거예요. 한국을.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공산당 국가지 이게 무슨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모임들이 이렇게 해서 가보면 남이 당한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걸 그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실문백뿐만 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언론들 여기 지금 다른 분들 어디 가서 앉아서 하루 이틀 3일고 우리 의사를 한다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김정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고 개방하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솔직히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MBC 그 노조위원장 하시는 여자분 계세요. 이순희.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보내드린 적이 있어서 하루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방송이나 신문사들의 표시만 있으면은 한 명이 두 명이 나중에 10명이 되고 이때는 그 비판하지 않아도 그 방송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언론 운동을 좀 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페이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슈 하나를 갖다가 조그만 이런 거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가지고 색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면 카피를 해서라도 저희 집사람이요 이 유튜브를 갖다 끝이잖아요. 부엌에서 저거 할 때도 꼭 유튜브 막 듣고 있어요. 여기 누가 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이 정부 저는 정말 믿습니다. 매스가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바른 길로 가서 큰 차를 국민들이 외치면은 이 나라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아니고 그래서 그 점 부탁드리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규수 변호사님, 지금 저 이용호 그 회장님 말씀에 국가보안법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김규수 변호사님은 우익을 대표하고 북한 조금만 편만 들어도 국가보안법에 바로 제소를 하는 프리덤 뉴스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민의원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인환 대표님이 바른사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잠깐 옛날에 원남동에 있었습니다. 2000 저희 이게 출범할 때 그때 2층에 아주 낡은 주차장도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04년도 말쯤에 이제 그때 박효정 선생님이 이제 추천으로 제가 운영위원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른 여기 감사로 있습니다. 감사로 있는데 이렇게 누추하게 된 게 다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여기가 그래도 지하라서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저보다 연세들이 다 많으셨는데 몸은 건 다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열의가 분명했는데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뭐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저는 바른사회 시민회 올 때마다 놀러 다녔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 이제 이인호 이사장님도 뭐 몇 번 뵙고요. 은발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촛불혁명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이거 내란적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이거는 내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을 최근에 맡아서 이제 공익제보 신고를 하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불이익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징계 절차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냈더니 10시 20 몇 분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그 기각 결정이 11시 40 몇 분에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떠르륵 올려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법조인 생활을 변호사 20년째인데 지금 이게 사건을 접수하면은 배당을 하고 직원들한테 배당을 하고 또 수석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고 합의부 3명이서 모여가지고 사건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 판사들끼리 3명이잖아요. 합의를 보고 판결문을 쓰고 도장을 찍고 밑에 내려주고 송달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1시간 20여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NN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1 사회과 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월 25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3주가 됐습니다만은 교육부에다가 송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장이면 괜찮은데 뭐 이거 가처분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넘어갔다. 근데 서울행정법원은 무슨 곳이냐 하면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공권력의 위법성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공권력의 위법성을 심판하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4월 25일 날 법의 날 행사를 우리 우파 쪽 변호사님들이 이제 우리 박인남 분 계시지만 그래서 몇 분들이 어르신들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뭉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에서도 그 행사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박인환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찍었는데 이상로 전 그 MBC 공정노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심위원이 있다가 이번에 좀 업무 배제가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검토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유튜브는 방심위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보면 통신소위에서 그동안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막 다뤄왔는데 제가 법을 보니까 그 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컨텐츠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유통되는 컨텐츠. 그 유통이라는 개념은 상거래를 얘기를 해서 그 유튜브 통신망을 통해서 사고파는 컨텐츠만 거래되는 유통산업促진법의 유통하고 같은 개념이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순수한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이때까지 다 규제를 해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슈를 해가지고 통신심의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여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주재 선생님하고 몇 분한테 이거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유튜브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장을 해서 오늘 소개 겸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하시는 말씀 많으시겠지만 4월 동안 하셔도 아마 다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마이크 하셔서 본인의 소개하시고 이번에는 김기수 변호사님 때문에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자유일보 편집국장 최영재입니다. 네, 미디어 연대와 관련해서 언론인 모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뉴스 생산자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언론 환경을 바로잡자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에 대학에서 들어와서 대학을 이제 군대 포함해서 7년을 다니면서 대학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기자를 해서 올해 24년차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런 그런 이야기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한 31년째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제 친구들이 거의
노조의 핵심들입니다. 언론의 핵심들이고 그리고 언론사의 데스크들을 하고 있고 또 뭐 좀 젊은 회사들은 국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에 있는 그룹들이 전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바로 전체주의적인 레닌주의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주체 사상의 언론관으로 세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층이 55세 중심부터 45세,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언론사의 아주 주류들입니다. 이 주류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KBS 노조의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고 핵심들입니다. MBC 노조의 위원장들을 하고 있는 핵심들이고 그리고 언론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연대는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그런 언론 외곽에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있고요. 이들을 대변해주는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있고 또 거대한 종합일간지인 한겨레 신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타격 지점들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벙벙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타격 지점들을 세대를 연구하고 타격 지점들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미디어 연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연대는 그런 언론 비평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을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자들을 그러니까 30대 지금 갓 들어오는 20대 후반의 기자들과 30대 기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이 젊은 기자들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언론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들의 학교 그리고 어떤 그런 전국적인 조직 이런 대한 조직들을 미디어 연대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자유일보 편집국장 최영재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사님. 예. 그 9차 토론회 자료집에 제가 주장했던 드루킹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그 뒤로 최근 한 달 전에 드루킹 범죄 일지 10만 건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한번 11차 토론을 한번 개최해 주시면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소책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소책자 106쪽을 보시면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30초 지났는데요. 106쪽 마지막과 107쪽을 보시면 김동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 로 판결문이 2심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는 보인다로 써 있어서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범죄 일지를 보면 그 18만 건의 댓글을 하루에 250에서 280건의 뉴스에 베스트 댓글을 조작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아주 박살냈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건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쳐다볼 수가 없고요. 허위권 특검이 드루킹 수사하면서 USB에서 그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 현재 그 댓글이 하태경을 욕한 댓글,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를 조사라고 하는 하태경이를 욕한 댓글이 1500번인데 그 중에 1083번이 드루킹이 그 조작한 거다. 그거를 알면 세상 다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표해서 좀 특종을 한번 그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주시면 제가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사고지구에서 온 박혜령 부위원장입니다. 공영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창경 위원장은 오늘 그 선약이 있어서 못 오고요. 제가 왔습니다. 저희는 얼마 안 되는 노조원이에요. 60명의 노조원들이 힘을 합쳐서
눈물이 나. 이제 많은 그 조합원들이 있는 그 노조와 이제 싸우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허벌판에서 깃발을 들고 이제 저는 이제 안식년에 들어갈 시고 36년이라는 그 일제 강점기에 그 회사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언론 자유를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묶이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은 그 미디어 연대에 정말 좋은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광을 부리고 싶네요. 그동안 저희들을 좀 더 도와주시지 않고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연대가.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 싸우고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장의 PD 기자들이 왜 그러한 망나니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연대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돼서 그 아이들의 아픈 곳을 찔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옳은 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최근 그런 생각을 합니다. KBS가 과연 공영방송에 문패를 달고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디어에 큰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연대는 그 재편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연구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바른 언론의 길, 바른 미디어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도 성 선생님 어느 모임에 오셔서 말씀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국민통합에서 할 때는 항상 누가 내주지 않으니까 간단히 해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제일 싼 게 문화일보더라. 그래서 문화일보를 통해서 많이 했고 그랬더니 또 어떤 뜻있는 분이 이 좋은 거를 왜 문화일보만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을 못 받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직접 돈을 광고비를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광고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 분들이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걸 해서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그걸 하면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너무 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참 같이 말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KBS 일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KBS 노조가 네, 저 차례인가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정상훈 KBS 노조 위원장께서 오늘 발의하겠습니다. 박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노동조합 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오늘 미디어연대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민주 언론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KBS가 진정 공정보도 공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노조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운섭 우리 KBS 이사님 KBS에 편파 알고 그다음에 그런 정권에 편향된 방송들을 제대로 잡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운섭 대표님의 그 폭넓은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허성건 KBS
예, 안녕하십니까. 네, KBS 노동조합 허성권 부위원장입니다. 옆에 박혜령 부위원장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노조는 1,500명 정도 돼서 많이 좀 빠져나갔지만 부위원장님 뒤에는 1,500명의 우리 동지들이 있으니까 예, 더 이상 울지 마시고 KBS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강릉 거짓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재난 주간 방송사에 대한 그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막내 기자인데요. 이제 그 실무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기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좌우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이 있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언론 노조에 있는 그 미디어 자체가 그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대통령이 자주 외국을 떠나는지 아니면 여러 지금 현재 오히려 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지 이런 주위에 있는 모든 호기심들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밝혀주지 않고 항상 침묵을 짓고 있습니다.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을 굉장히 지금 내려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급변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드에서 계속 싸우면서 뭐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같이 싸워서 틀린 걸 바르게 되돌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연대 1년에서 50년까지 100년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BS도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문 위원장님 1노조 하죠. 예. 그리고 언론 노조가 2노조고요. 그리고 노동 노조가 3노조. 민주노총 산하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BC는 역시 3개 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방송 노조가 2노조 우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우익 관련된 노조는 늘 고용주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BS하고 MBC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이크 오는 분이 저는 좀 엉뚱합니다만은 작년 8월달에 대진대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온 김영경입니다. 남동데일리라고 인터넷 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다는 이제 그걸로 미디어 연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사회갈등 속에 전북한의 통정부가 다 있었어요. 모든 갈등을 거기서 다 이용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나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의 김일성 주의자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혁명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선전과 선전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의 패턴이 손자정법하고 모태동 갤러정법하고 개별수의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걸 가장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5.18입니다. 5.18 같은 경우에 개별수는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진실이 된다는 그런데 5.18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 7, 80구의 시신을 보았는데 아무도 가족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광주시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대가지고 시신이 되어 있었는데 옛날 김신조가 신었던
그런 북한 전투하라고 합니까? 그걸 전부 신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신이 그 다음날 감쪽같이 70여 되는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북한 담배값이 있더라. 뭐 이런 그 외에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세상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광주에 대해서 규명해야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괴멸세 그런 프로파간다가 가장 적용이 돼가지고 5월 8일 북한군이 특전부대가 와서 한 이 작전이 진실이 돼가지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동, 선전입니다. 제가 여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주의 애들은 굉장히 악랄하고 추악하고 지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론 평가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이제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그 사람들의 지배한 악랄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 선전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 쓰는 말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로 감정을 싣고 선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광우병인데 대한민국 여자 절반이 여자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할 때마다 광우병 화장품 속에 쇠 골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절반인 여자분들이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화장하고 나서 광우병 쇠를 발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찝찝하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가지고 만드는 데 이 사람들이 도사라는 겁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런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비정상 국가인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장코 예의를 갖춰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그 상대가 너무나 악랄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선동수를 좀 많이 연구를 하자. 선전, 선동 많이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거의 감정을 실어야 됩니다. 감정을 싣고 이게 억울하게 그리고 눈물나게 비장하게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보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걸 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분 박혜령님, 정상근, 허성관님 굉장히 어려운 거는 투자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적재에 가서 저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언론에서 뭐 그냥 성명서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서 시위하고 집회도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안에서 열심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정답게 여기서 뭐 언론 통해서 소명하고 여기 토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분들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미디어 연대 젊은 사람들 이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좀 모아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서 투쟁을 하고 규탄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만 저기 싸우는 분들이 힘을 얻어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와서 늘 죄송합니다. 네, 좀 말씀.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하세요. 네, 저는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8년 1월에 정말 어려움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등록을 했고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우리들이 제일 단점이 합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건데 이 미디어 지금 이렇게 연대가 생긴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희가 1차 한겨레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가짜뉴스 공장의 일이 한겨레로부터 나오고 나서부터 어느 데서 전면 광고를 1면, 4면, 7면, 8면 하루에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연속으로 그러기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송영길, 그 다음에는 또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가 저희를 고소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바로 공안 2부에서 윤석열 그 사람이 맡았었어요. 근데 각하가 됐습니다. 왜? 이들이 고소한 증거자료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그 신문 보도자료가 다였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한겨레 기자 5이 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그 상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뉴스앤조이라고 또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수인이죠. 저쪽에 위에. 그렇게 거기하고 하더니 MBC 최 사장께서 공문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자면서 여론조사 공정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월에 1일부터 4부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를 4부작으로 내보내고 6월, 7월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인터뷰도 하고 뭐 어찌됐든 모양새를 갖춰야 되잖아요. 물론 인터뷰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건 다 만들어낸 소설이지만은 그런데 인터뷰를 못했어요. 저를 인터뷰를 못했어요. 저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와서 진을 치고 하고 뭐 공정 찾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 사서 등기부등본 다 뒤져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관에 다 가서 이렇게 뒤지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22일 월요일 날 이미 내보내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만이 그냥 이렇게 피하고 안 만나고만 다가 아니다. 근데 저희가 전략을 다시 세운 게 질문지를 달라. 답을 하겠다. 너희가 우리한테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달라. 했더니 질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묘하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답을 써내도 그대로 해줄 리가 없죠. 뭐 재단하고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전문가를 대해서 자기는 전문가를 하니까 니네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 거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쪽의 전문가를 다시 해서 전문가들 관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보내려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95% 이상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론조사 공정은 정말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조언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의 정실장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그 타이틀은 말하지 제가 목사인데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타이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상반기 한참 막 그냥 국회 문제됐을 때 네.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언론인이니까 전반적인 나름대로 느낌은 있는데 여론조사가 너무 편향돼서 나오고 있었는데 공정에서 나오는 게 저 나름대로 느끼는 거에 상당히 가깝거든요.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혹시 기존에 나오는 여론조사 정부 여권이 어떤 혹시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신 거나 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많죠. 특별히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리얼미터나
갤럽은 양극단을 얘기합니다. 예스냐 노냐. 그렇게 되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것뿐만 아니라 또